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만큼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분인데도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기는커녕 경멸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모르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모르는 것이고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원인도 모르고 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만큼 자익들로부터 매도와 거짓 비방을 많이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면 나라를 세운 이승만을 부정해야 하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고 한민족의 정통성은 북한의 김일성 왕조에 있다는 것을 세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고대 법학과를 나온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터지자 자기만 일찍 남쪽으로 피난 가서 방송에다 대고는 국군이 이기고 있고 서울은 안전하니 모두 그 자리에서 생업에 종사하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의 포로가 되거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V에서 6.25가 나오는 연속극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이 용감히 싸우며 승리하고 있으니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생업을 계속하라고 하는 방송을 반복해서 내보내는 장면이 흔히 나오곤 했습니다.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방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전원이 평상시와 같이 중앙청에서 집무하고 국회도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소. 일선에서도 총명무쌍한 우리 국군이 한결같이 싸워서 오늘 아침 의정부를 탈환하고 물러가는 적을 추격 중이요. 유엔에서도 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공중으로 군기, 군무를 날라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 발표를 믿고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 더 동요함이 없이 직장을 사수해야 할 것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 살겠다고 서울을 떠난 후 서울 시민들에게 그 자리에서 생업에 종사하라고 했다는 방송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방송에 나올 때마다 내용이 같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나올 때마다 방송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기억에 선명한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이 싸워서 승리하고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모두들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생업에 종사하라는 방송을 마치 자동 반복을 걸어 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자 라디오를 듣고 있던 어느 아저씨가 신경질을 내며 저 라디오 좀 꺼버려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승만의 이 방송을 자동으로 걸어놓고 모두 도망갔다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이 방송이 사실이라면 도올 김용옥이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든가
이종창 강복회장이 이승만 기념관을 가리켜 괴물 기념관이라고 한 말은 정당할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이것을 사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비열하고 악한 사람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서울을 도망쳐 나간 후 한강 다리를 끊어버려 그것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민간인이 떨어져 죽어서 한강물이 피로 배냈고, 이후 대통령의 말을 믿고 서울에 있던 무고한 시민들은 북한군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이 가랑잎을 타고 두만강을 건넜다는 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고, 또 사실 그러한 방송을 들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전쟁통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TV에서나 좌익들에 세뇌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 자신은 들은 바가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하야로 정권을 잡은 장면 정권과 이후 5.16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등 그 어느 정권도 굳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방송은 전적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5일 새벽 4시 북한의 선전포고도 없는 침략으로 국군은 파죽지세로 무너져 내렸고, 남친 사실은 그날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다음 날인 6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두 차례의 피난 권고를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정호경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점령되자 강요들은 이승만에게 피신을 권고했으나 그는 서울 사수 의지를 밝히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불과 18km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피난 권고를 거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 오후 9시 김태선 치안국장이 이승만에게 피난을 재차 건의했으나 이승만은 또다시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두 번째 피난 권고 거절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틀째인 6월 27일 새벽 2시 신성모 국방장관과 이기붕 서울시장, 조병옥 박사 등이 경무대를 찾아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을 재차 권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사수 의지를 역설하며 세 번째로 피난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인 새벽 3시에 북한군의 탱크가 청량리까지 들어왔다는 김태선 치안국장의 보고를 듣고서야 피신 권고를 받아들이고 경무대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이동했고, 오전 4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시 대통령의 유고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는데 결과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다음 날 서울에 입성했고, 조금만 늦었어도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거나 전사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신속하고도 전격적인 참전을 이끌어낼 만한 역량을 가진 정치가가 이승만 대통령 외에 한 명도 없었기에 우리는 지금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가 걸린 집에서 강냉이 죽으로 연명하며 생활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떠날 때 탔던 기차는 차창이 깨져 있었고
좌석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낡은 2칸짜리 3등 열차였다고 합니다. 27일, 그러니까 전쟁 발발 이틀 후이자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기 하루 전에 대전의 임시 수도를 정한 이승만 대통령은 극동사령관인 메가드로부터 F-51과 기타 무기 공수가 결정되어 이뤄졌다는 말을 듣고 대전에서 문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송 기록이 전쟁통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일본의 미군 감청기관에서 잡아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심하라든지 이기고 있다, 나는 서울에 있다와 같은 말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정확히 사실적인 내용, 즉 적이 서울에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싸울 것이 전무하다. 그러나 메가드 장군과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것이며 이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한다. 우리는 적을 물리칠 것이고 결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와 같은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이 진격하는 적군을 막지 못했고 적군이 이미 서울 교외 가까이까지 진출한 상황인 것을 밝혔고 이것으로 오히려 피난을 권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서울을 사수하라는 등의 거짓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국군의 선무 방송과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이 서로 혼합되어 착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어디에나 당연히 있는 선무 방송과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 방송을 어떻게 혼돈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분명 TV 같은 방송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육성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방송을 하는 것으로 수도 없이 연출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국군의 선무 방송과 혼돈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까지 실린 폭파된 한강 철교에 매달려 시민들이 위태롭게 한강 다리를 건너는 장면도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한강 철교가 아니라 대동강 철교였고 이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대동강 철교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과서에 실린 거짓된 사진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 폭파는 당시 육군 참모장인 최병덕 소장이 북한군의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명령했고 육군 공병학교 작업조는 공병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당시 한강에 건설되었던 3개의 철교와 1개의 인도교를 폭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2014년 다리를 건너던 민간인이 최소 500명에서 최대 800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폭사 또는 익사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기록에 의해 반박되어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 본인이 2년 후인 2016년에 연구 발표를 통해 폭파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한 명도 없었다고 정정되었습니다. 실제 당시 민간인들은 모두 사전 통제되어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강 다리 폭파에 이승만 대통령도 분노했고 또 국군의 무기들이 모두 적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등의 사유로 재판에 처해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의 목숨도 초계같이 내어놓는 자세로 싸웠고 결국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자기 살겠다고 빤스를 난 인간은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김일성은 총 후퇴 명령을 했고
이틀 후인 10월 3일에 아들 김정일과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모두 만주 심양으로 피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가 친척들만 살리겠다고 중국으로 피신을 보낸 것이지요. 그리고 김일성 본인도 국군이 평양에 입성하기 일주일 전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루 전날이 아닌 무려 일주일 전인 10월 12일에 극비리에 평양을 떠났는데 떠나기 하루 전날인 10월 11일에 조국의 촌토를 피로서 사수하자는 내용의 방송 연설문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싸우라. 어떤 일이 있어도 현물세를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들에게는 피로서 촌토를 사수하라고 요구하고 또 자신의 희야 부대에게도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려 사지에 뛰어들게 해놓고 정작 본인은 극비리에 덕천으로 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10월 16일 평안남도 덕천에 도착했는데 덕천은 묘항산맥 기슭의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3일 후인 19일에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평양이 점령당하자 또다시 사전 빤스런을 감행하여 평안북도 정유령 산맥에 자리 잡은 대유동 근처로 몸을 숨겼습니다. 계속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하자 10월 22일에는 스탈린이 선물한 소련제 고급 승용차인 볼가를 청천 강변에 버리고 평북 장성으로 도주했고 이것을 국군이 노획했습니다. 김일성이 평양에서부터 도주할 때 볼가를 탔습니다. 도주에 도주를 거듭하던 김일성은 압록강을 따라 북상을 시작해서 11월 8일 최후의 은신처이자 마지막 근거지였던 고산진에 도착했고 이후에도 틈만 나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도망갈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했는지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영문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초 미 대사는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자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했다. 그의 주장은 제주도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최악의 경우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 점령된다 해도 망명정부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초가 한참 열을 올려 이야기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꺼내들었다. 순간 무초는 입이 굳어져 버렸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나도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 살 때 고속 순찰 오토바이를 따돌리고 과속으로 달릴 때 가슴이 떨린 이후 그렇게 놀란 적이 없었다. 대통령은 권총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철을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알로 나를 쏠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소. 모두 총 걸게 하여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 라고 단호히 말했다. 대통령이 권총으로 어쩔 것은 아니었지만 긴장한 무초 대사는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돌아갔다. 그리고 서울에서 피신을 권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에 대한 프란체스카 여사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숨막힐 듯한 긴장과 긴박감 속에 하루가 지났다. 대통령이나 나나 자정을 넘겨 막 잠자리에서 눈을 붙였을 때 비스의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맡의 시계는 27일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신성모 국방장관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내리를 스쳤다. 이어 서울시장 이기붕과 조병옥 씨가 들어왔다. 각하 서울을 떠나셔야겠습니다. 신 장관이 간곡히 남아를 권유했다. 안 돼. 서울을 사수해. 나는 떠날 수 없어. 대통령은 그 이상 아무 말도 않고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을 사수하라며 자신은 대전에서 죽겠다고 유서까지 남겼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프란체스카 여사는 7월 1일자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3시 대전의 어둠은 아직 그치지 않았다. 황규면 비서가 대통령을 깨웠다. 공산군 탱크가 이미 수원을 지나 빠른 속도로 남진하고 있다는 긴급 보도였다. 보고를 받고 난 지 20분쯤 뒤 미 대사관 1등 서기관 헤럴드 노블이 간주로 달려와 대전 이남으로 옮겨야 된다고 대통령을 설득했다. 신 국방장관과 정일근 장군도 이내 도착했다. 하나같이 침통한 표정들이었다. 대통령은 차라리 대전에서 죽는 게 낫지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 경매를 당하지는 않겠다며 대전 사수를 고집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대통령은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자세였다. 그의 얼굴은 불행한 국민들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이딴 패전에 대한 분노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당장 상황을 뒤바꿀 어떤 대책이 있을 수도 없었다. 대통령은 노트를 꺼내 내게 건네주며 메모를 부탁했다. 나는 조용히 그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다. 나는 자유와 민주재단에 생명을 바치려니와 나의 존경하는 민주 국민들도 끝까지 싸워 남북 통일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다만 후사 없이 죽는 게 선영의 죄지은 불효자일 뿐이다. 이것은 대전에서 죽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세였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쓴 독립정신, 저펜 인사이드 아웃과 또 이승만에 대한 여러 연구 서적 등 아마 개인에 대한 책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읽은 책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좌익들에 의하여 왜곡 날조된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거짓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에 의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5천년 타민족으로부터 침략과 빈곤에 허덕이던 우리 민족에게 보낸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가리켜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조차도 공산주의 실체를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이념에 경도될 때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의 미래를 알았던 사람이고 한반도 남쪽에서 온몸으로 공산주의를 막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호감을 갖고 있던 국민들을 이끌어 자유인의 공화국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을 알아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깨닫게 되고 자익들의 이게 나라냐와 같은 비열한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돔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